네,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국회에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회 인구위기 특위가 오늘 창립되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오늘 그 선출되신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국회 지금 현재는 최다선이십니까? 네. 국회 상당히 젊어졌네요. 옛날에는 뭐 9선, 7선, 8선 네. 다 있었는데 그렇죠. 예. 네, 5선 의원이시죠. 네. 국회 몇 년 만에 복귀하셨습니까? 거의 뭐 10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때 이 아이돌에 못지않는 미모를 아유, 날린 감사합니다.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하십니다. 네. 이게 그 인구 문제,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문제되는 건 많지만 가장 문제되는 이 인구 학계 출산율이 최하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지구촌 차원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가 문제고 예. 그게 국내적으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존폐가 달린 게 이제 저출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산하 제한 캠페인은 엄청 많이 돼 있고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 산하 제한 캠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영화도 나왔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창의와 개인의 어떤 그 적극적인 에너지 발산이 중요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주거 문제라든지 뭐 보험 문제라든지 네. 노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 출발이 어려워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뭐 280조 정도 예산을 피상적으로 행정 중심적으로 투자가 되고 실제로 이제 청춘 남녀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또 사회 활동이나 어떤 인생 사이클을 함께 꿈꾸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인간 간의 어떤 따뜻함, 인간 간의 어떤 존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뭐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네. 문화, 지역 네. 문제 뭐 네. 총체적인 문제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280조를 쏟아붓는데 해결의 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서부터 지금 이제 풀어야 된다 보십니까? 청춘 남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아, 청춘 남녀들이 네. 청춘 남녀들이 필요한 그 휴메니티칸 그리고 그 웰빙 패밀리 가족 간의 어떤 인생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로 탈바꿈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회가 비관주의 또 너무나 이제 그 비판주의가 너무 횡행하는 것도 인생을 암울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인생이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이게 차세대가 있는데 내 생존이 급급하고 차세대가 꼭 필요하냐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서는 또 여러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 문제도 빠질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도저히 이 경쟁을 이겨낼 만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교육 문제는 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취직이 되고 또 회사 내에서 그 사내 교육을 통해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대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고 그 첨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들이 오히려 서비스 받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게끔 그 산업과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굳이 내 애를 좋은 대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는데 교육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거의 지금 80% 이상 가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교육제도의 일부가 거기 이제 첨단 기업이나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사내 교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이 결국에는 첨단 산업 현장하고 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이 갖는 그 부분을 많이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에 이제 대학 교육의 권한을 넘긴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의 그 구조를 좀 바꿔갖고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사내 대학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 각각의 분야에서 그 사내 교육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도 충원하고 교육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내 교육이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좀 하는 방법입니까? 교육 제도의 상당 부분이 아예 사내 교육이 되게끔 하는 것도 그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당히 좀 획기적인 거네요. 그거는 네네. 지방자치 맡기는 것도 아니고 네네. 대학과 협업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사기업이 감당할 몫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기업이 감당할 부분에 공적 자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방에 이제 대학 교육의 권능을 넘겨주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제 대학 국비 세금을 받아서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의 그 학위를 주는 권능이나 교육 권능 자체를 완전히 일정한 그런 능력이 있을 만한 그리고 청년들이 원할 만한 대학교에 넘겨주는 거죠.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방직 공장에서 야간 고등학교 과정을 수행을 해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 많잖아요. 예. 그걸 대학교 과정에도 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없어지겠군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청년 인구도 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내에서 이제 그 배우고 일하고 돈 벌고 데이트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없어진 사원 아파트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자기 그 집을 갖기까지 좀 그 사원 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한데 네.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모든 정부로 보면은 거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일일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 국회에서 이걸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과 좀 협조가 필요한데 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각국의 사례가 있고 그 중에 일정하게 성과가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22년 중심으로는 그 출산율이 0.78이라는 데 있는데 2명이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예. 완전히 비상 사태가 돼 있는데도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저출산 극복 대책이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구성원들 대부분이 알아야 되는데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주고 각국이 입법했던 것들을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해라. 그럼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입법을 하고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를 하자. 그리고 또 합의가 되는 게 있으면 그 출산 캠페인을 우리가 그 산하 제한만큼은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고 또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해달라.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성과를 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지금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정부 부처와의 좀 협조도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건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 이제 전체 위원회의 명의로 이제 요구를 하려고 그러죠. 네. 국민들한테는 얼마 전까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네. 한 발언이 좀 기억이 생생할 거거든요. 네네. 헝가리식이었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대출 이자 경감 네네. 부분이 그게 뭐 나쁜 건가? 재정에서는 부담스러운 건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각국의 이제
대책과 그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해보라는 건데 예. 헝가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 때는 그게 이제 다자녀를 가지면 공산당원을 시켜줬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져 갖고 저출산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비정형적인 분위기 또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심의 워라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무너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초기의 어떤 생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보조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20년 동안 280조를 퍼붓는데도 그렇죠. 안 된다는 건 그 문제 갖고는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사례와 입법례를 갖다 놓고 구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무조건 질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무조건 질렀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의 그 판정이거든요. 특위 활동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올 정기국회 막바지까지네요. 네네. 정기국회도 금방 말씀하신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온다면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끝까지 밀고 가지 말고 합의가 되는 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또 성명서는 성명서대로 뭐 행정부에 요구한 건 요구한 것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좀 우리 정치권 문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 초부터 이 조선일보 등등에서 이 진영 대결 극복하자라는 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 중대선거구제 네. 제안을 했고 네. 국회에서 또 김진표 의장이 받아가지고 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파 정치적 모임이 121명으로 출범했거든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등등 해서 이 진영 대결을 극복하자. 네. 우리 김영선 의원님도 이 최다선이니까 많이 지켜봤는데 이번 국회에 들어오시니까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이 진영 대결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탄생하기는 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성자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국회의원의 경쟁자가 지역구에 있는 다른 당의 후보냐.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랑 국가가 경쟁을 하는 거고 우리가 국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그 나라의 업무 중심으로 생각을 제1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선출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대선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보다는 내가 1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등수 안에 들어야 되고 또 당 내에서도 내가 후보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1등 후보가 되느냐 2등 후보가 되니까 이게 진영 대결뿐 아니라 당안 내에서 노선 투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진영 대결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수의 강경파들이 나라의 발전이나 사회 수준이랑 상관없이 자극적인 그 팬덤 현상을 이끌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더 심화 학습이 되는 거다. 오히려 사회 상식 수준과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지켜보는 어떤 일반 사회에서 호되게 비판하고 선거를 통해서 청소를 해야 이게 된다. 그다음에 진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남는 거 하고 또 국내에 있어서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는 거 하고 이 과제는 영원한 과제예요. 근데 이게 그때 민생이나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냐를 가지고 타협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국가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그 경쟁이 아니고
저열한 경쟁인 게 중요한데. 저열하다. 예. 그러니까 눈살을 이제 찌푸리는데 그거 근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고 사실은 저출산 문제라는 것도 표 있는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게 출산이라든지 젊은이라든지 미래의 희망적인 세대에 대한 그 안전장치 같은 게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강경파들의 캐치플레이즈에 표를 몰아주는 이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선거의 기준을 좀 화합하는 어떤 전진하는 그런 인물을 뽑는 선거로 가는 풍토, 선거 캠페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도권과 지금 이제 그 경남의 그 국회의원이신데 두루두루 지금 다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중대선거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문제나 이제 그 권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이제 대도시 중심인데 그러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러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를 그 해결하는데 뭐 크게 더 낫다든지 크게 더 못하다든지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실현 가능성은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사를 크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60% 정도 의견이 일치하면은 개편하자 이런 입장인데. 글쎄 뭐 실제로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할 거고 저는 어느 생각이 압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지금 네. 국힘은 3월 8 전당대회가 3.8 전당대회가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예. 국민들도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 지지도 올라가고. 예. 자,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은 내년 총선 승리에 있고 네. 총선 승리는 수도권 승리에 있다. 네. 현재 지금 121석 쪽에서 16석밖에 없었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는. 네. 네. 116석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했어요. 이걸 최소한 40% 이상 어찌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네. 수도권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승리를 해낼 수 있는 당대표 어떤 당대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제 탄생시킨 것을 살펴보면은 예. 첫째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로서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선에 이기는 것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최대한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두 가지에 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 이번 당대표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구조랑 구조가 같다. 네, 그렇게 보죠. 근데 어쨌든 총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간평가니까. 아직 중간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어떤 민심의 구조가 그대로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아니라 제가 평가라 그랬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과 같은 어떤 국가적인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을 거다 있고 그러면서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누가 더 맞다고 각각의 생각은 이제 다르겠죠. 대통령 선거는 전체 국민 민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원 100%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당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